북텔러 김작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재밌는 작품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미야비 미유키 작가님의 혈안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혈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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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목부터가 벌써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거 네, 어디서 나온 거죠? 네. 프라하 출판에서 났던 책인데요. 네, 일본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 구인의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단편집 제목 자체가 혈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명 작가의 단편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표제작이 바로 혈안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미야베 미유키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네, 우리나라에도 아주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작품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네, 이미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미스터리 소설 작가로 유명한데요. 네, 영화 모방범 그리고 화차, 드라마로는 솔로몬의 위증 등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작품은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있는 건데 이 작품은 배경이 좀 다릅니다. 네, 이 작품은 미야베 미유키 표의 에도 시대의 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미야베 미유키 에도 시대의 작품들이 많은데 이 에도 그렇죠. 시대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오싹하고 좀 무서운 그런 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그 바탕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이랄까 인간미가 담겨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 네, 작품도 에도 시대가 배경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집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 2010년도에 도박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된 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본 추리소설 전문 출판사인 카파 노블스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출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50이라는 키워드로 9명의 작가들의 기존의 작품색을 유지한 분도 계시겠지만 사뭇 다른 분위기로 자신만의 미스터리를 펼치고 있어서 작가들의 화려한 외도라는 평도 받고 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혈안이라는 작품에서도 물론 이 50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요. 어, 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듯 네. 합니다. 여기 단편이 9편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네, 단편이 다 50을 키워드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네요. 네, 모든 작품에 아, 50이라는 게 이야기를 네. 가지고 풀어나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미야베 미유키는 혈안이라는 작품 속에 50을 어떻게 구현을 해냈을까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등장인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오미야가의 주인인 제니치가 나오고요. 네, 제니치 부인의 가나에, 그리고 제니치의 사촌형인 마사키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오미야가의 오래된 지배인이자 신중하고 의리 있는 상인으로 고로베 씨가 나오고요. 네, 제니치의 딸 17살인데요. 오미요라는 꼬마 아가씨가 또 나옵니다. 네, 호기심이 많아서 이 소설의 중간중간에 아이의 관점으로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것도 음,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미요의 동갑내기 친구인 다시치가 함께 나오고요. 야마토야에 사는 동네 청년인데요. 오미오와 다시치와 잘 놀아주는 청년인데 다케이지로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올려놨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계속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미야베 미유키의 단편 혈안.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텔러 김작 씨와 함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로본초의 간장 도매상인 오미야가는 주인 일가와 하인들까지 모두 매일 아침 마루방에 모여 아침밥을 먹는 관례가 있습니다. 제니치가 오미야가의 주인이 되면서 하루에 한 번은 모두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에 이 아침 식사의 관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다 함께 그날의 장사 순서를 정하거나 할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누군가 밥을 적게 먹는지 아픈지 누구와 누구 사이가 어색해 보여서 싸움이라도 한 건 아닌지 등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 첫 서리가 얕게 내린 그날 아침에도 오미야 사람들은 번잡스럽게 아침 식사 중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갑자기 상석에 앉은 제니치가
오른쪽에 놓인 밥그릇을 떨어뜨리며 신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제니치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람은 바로 부인 가나에였다. 제니치는 오른손에 쥐었던 젓가락을 힘없이 떨어뜨리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마사키 지형이 죽었어. 가나이가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제니치를 사이에 두고 가나의 반대편에 앉은 지배인 고로베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사기치 씨가요? 저 후커가와 만네초에 사는 그 마사기치 씨 말씀이신가요? 그래, 마사기치 형이 방금 죽었어. 그것도 우리 집에 왔어. 제니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로베의 얼굴이 방금 새로 바른 창호지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또다시 놀랐다. 저 주인님, 그러니까 그 마사기치 씨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왔다. 뭐 이 말씀이십니까? 확실해. 방금 여기서 느껴졌어. 그렇게 말하면서 제니치는 자신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렇다고 주인님께서 다음 주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야. 그곳 주인은 원래 나였어. 마사키치 형이 내 대신에 그곳을 맡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곳의 다음 주인은 바로 나야. 고로베가 바닥에 한쪽 무릎을 대고 일어섰다. 주인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니치가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마루방에 모여 앉은 오미야 사람들은 바닥에 흔들림을 느꼈다. 사람들이 지진이다, 지진이라고 소리쳤다. 자세를 바로잡자 상위의 그릇들이 달가닥 달가닥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잔물결 같은 흔들림은 땅바닥뿐만 아니라 허공에서도 전해져 왔다. 부엌의 굴뚝과 격자창을 통해 비릿한 바람이 흘러들어왔다. 일단 가둬야 돼. 저 고로베 씨, 지금 가장 많이 비어있는 창고가 어디지? 제니치가 격자창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날이 새기 전이어서 하늘이 어두웠다. 네, 3번 창고입니다. 3번 창고가 가장 많이 비어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비린내 나는 바람이 한층 강하게 불더니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렸다. 모두 다 일제히 눈과 코를 가렸다. 제니치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서 밥상을 박차고 일어섰다. 그래, 그럼 3번 창고다. 3번 창고를 열어라. 모두들 도와. 남자들만 있으면 안 돼. 여자들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밖을 내다보아서도 안 돼. 제니치와 고로베가 선두에 섰고 남자 종업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어지럽게 흩어져서 가게 뒤쪽에 있는 창고를 달려갔다. 남겨진 여자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에 불안감을 비추며 딱 달라붙어 앉았다. 지진과 같은 흔들림과 불어난 바람은 계속되었다. 선반 위의 물건과 부엌 안의 살림살이, 아니, 부엌 자체가 삐걱삐걱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왔다. 휘 하고 한 번 커다란 흔들림이 있었다. 창고에서 남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닫아! 닫으라고! 문을 빨리 닫아! 빨리 닫아! 보아선 안 된다! 절대로 보아선 안 돼! 고로베가 소리쳤다. 이윽고 흔들림이 멈췄다. 마지막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마루방의 등잔불을 마술처럼 꺼버렸다. 그날 오후 제니치의 장녀 오미오는 동갑내기 친구인 다시치에게 아침 일을 보았냐며 물었습니다. 다시치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에서 괴상한 물체가 날아와서 휙 바람을 일으키더니 창고로 들어간 것을 보았다며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들 당황한 거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미오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되물었고 다시치는 요미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미오는 말하고 싶어도 사정을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무언가를 3층 창고에 가두었는데 아버지와 지배인이 종업원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킨 모양인지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침 일을 이야기하며 오미야에서 약 50m 떨어진 길에 자리한 작은 하치만궁 앞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작고 좁은 신사로 본전 기둥을 땅에 박아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허술한 원두막에 가까웠습니다. 오미오는 갑자기 아침에 그것을 보면 벌을 받아서 몸에 무언가 문제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치가 자기한테 벌이 내리는 거냐며 놀란 토끼 눈을 하자 그 모습이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오미오가 껄껄거리며 웃었고 다시치가 자신을 놀린 오미오에게 붓글실책으로 때리려고 쫓아왔습니다. 쫓기는 오미오는 신사 안에 있는 고마이누가 안치된 돌로 만든 대자에 등을 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옹삭스런가비?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오미오는 긴장했다. 다시치는 입으로는 계속해서 뭐야, 뭐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놀란 눈치였다. 조용히 좀 해봐. 오미오는 등을 더 강하게 대좌에 밀어붙였다. 그러고는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 목소리가 또 들렸다. 옹삭 실험은 내가 거들거진 게. 오미오의 손에서 붓글씨책이 떨어졌다. 오미오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다시치가 몸을 움츠렸다. 오미오는 겁에 질려 새하얘진 다시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낄낄거리며 이거 다케 오빠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시치의 눈이 커졌다. 다케 형이라고? 응, 다케 오빠가 장난치는 것 같아. 오미오는 몸을 휙 돌려서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고마이누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다케 오빠를 찾았다. 다케 오빠, 다케 오빠 어딨어? 우리를 놀래키는 거지? 우리 놀려주려는 거지? 목을 쭉 빼서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던 다시치가 입을 삐쭉 내밀더니 말했다. 야, 아무도 없어. 방금 들었어. 그거 분명히 다케 오빠의 고향 사투리였다고. 그래서 다시치도 오미요와 함께 다케 형을 불렀다. 하지만 좁은 하치만궁은 조용했다. 오미오와 다시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지나가는 행상이니 이 녀석들 신사에서 떠들면 안 돼 하고 주의를 주었다. 먼저 실증이 난 다시치가 앞서서 걸었다. 오미오가 쫓아가며 물었다. 야, 다시치, 정말 너 오늘 아침에 본 게 정확히 뭐였냐니까? 막상 말하려니 다시치도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뭐였을까? 다시치는 사팔뜨기처럼 눈동자를 모은 채 생각에 잠겼다. 엄청 큰 이불이었어. 이불? 응, 엄청 큰 까만 이불. 그게 하늘을 날아와서 창고에 들어갔다고? 어디서 날아왔는데? 다시치가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해가 떠오르는 쪽. 동쪽이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말한 후카가와라는 동네는 구로몬초에서 어림잡아 동쪽 방향이다. 근데 마사기치 씨는 또 누구일까? 오미오는 생각에 잠겼다. 순간 다시치가 뭔가를 말하려는 듯이 머뭇거렸다. 야, 다시치, 너 뭔데 그래? 빨리 말해봐. 그게
새카맣고 엄청 큰 이불에 살아있는 눈알이 잔뜩 붙어 있었어. 오미오가 다시치의 말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님들이 많이 와 있어서인지 하녀들이 부엌과 복도를 바삐 오갔고 평소 집안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부터 당분간 마당에 나가는 것도 금지이며 화장실에 갈 때는 바로 돌아와야 하고 창고 쪽은 가까이 가지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자 놀라운 일이 두 가지 더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창고 부위를 밝힌 화롯불을 피우며 부초서는 사람들이 생겼고 두 번째는 3번 창고 안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투덜투덜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 질질 바스락바스락 누군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밤새도록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북구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미오는 어제 한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하고 싶었지만 다시치는 고로베 씨에게 주의를 들었는지 딴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하치만궁 앞까지 오자 오미오는 오늘도 다케 오빠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이 다케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다케지로라는 젊은이인데요. 10년 전 현재 야마토야의 주인이 오우가도에 있는 작은 역탐에서 발견하여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사실 길 잃은 아이인지 버림받은 아이인지 확실하진 않았던 이 아이는 자신의 이름은 물론이고 태어난 곳도 부모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배달업을 하던 야마토야의 주인은 다케지로가 발이 빠른 것을 보고 파발꾼을 시키려고 데려왔는데요. 막상 시켜보니 속도는 빨랐지만 오래 달리면 숨이 금방 차서 파발꾼으로 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야마토야의 주인은 잡일을 시키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철이 든 다케지로가 어중간한 더부살이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일 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부족해서인지 어떤 일이든지 흐지부지 끝나기가 일쑤였고 그 후 오히려 평판이 좋지 않아 지금은 마을의 잡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잘 놀아주었고 또 손재주도 좋아 대나무 잠자리 같은 장난감을 뚝딱 만들어주곤 해서 아이들은 다케를 다 좋아했습니다. 다케지로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던 야마토야 사람들마저도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를 사용했는데요. 오미오는 어제 신사에서 들은 말이 다케지로가 사용하던 사투리여서 분명히 다케지로일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사에 도착하자마자 다케지로를 찾았습니다. 다케 오빠, 다케 오빠 어딨어?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옹석실원갑이. 오미오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방금 그 소리는 정말 이상했다. 그것은 귀로 들은 소리가 아니었다. 팔을 통해서 곧바로 가슴에 와닿은 느낌이었다. 오미오는 천천히 얼굴을 돌려 고마이노 대좌에 닿은 자신의 오른팔을 쳐다보았다. 옹삭실험은 내가 거들 것인게. 오미오는 천천히 오른팔에서 눈을 떼고 고마이누를 보았다. 맞아, 나여 나. 고마이누의 눈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못 간 게 다케오파를 데리고 와. 다시 팔을 통해서 누군가 말했다. 오미오가 알아듣는 말이 딱 하나 있었다. 다케 오빠. 고마이누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모르는 말이었지만 어조에서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되었다. 오미오는 반쯤 벌어져 있던 입을 다물고 침을 꿀꺽 삼킨 후에 말했다. 다케 오빠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때 고마이누가 두 눈을 깜빡였다. 이번에야말로 오미오는 확실하게 보았다. 오미오는 당황한 다시치의 손을 잡고 반쯤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야마토 옆까지 뎁다 달렸다. 다케지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투성이었다. 그러나 오미오는 그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케지로의 손을 잡아 고마이누의 대좌로 끌고 갔다. 오빠, 바짝 대. 그리고 손바닥을 딱 붙여. 그렇게 하고 고마이누를 올려다보았다. 저 고마이누님, 다케 오빠를 데리고 왔어요. 말씀하세요. 다케 오빠라면 고마이누님의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다케지로는 빈손으로 머리를 긁으며 희죽희죽 웃었다. 나가 다케지로구만요. 다케지로가 소리를 내서 고마이누에게 말했다. 오미오도 눈을 감고 자신의 손을 고마이누의 대조에 갖다 대었다. 이짝 사람을 징하게 오랜만에 만났구마잉. 오마이오가 오미오가 번쩍 눈을 떴다. 다케지로도 마찬가지였다. 다케지로가 고마이누를 올려다보더니 손을 뻗어서 고마이누의 얼굴과 머리를 찰싹찰싹 두드렸다. 다케지로는 키가 커서 높이 있는 고마이누에게 쉽게 닿았다. 너를 도도키에서 채취했구나. 그려 도도키 돌이구만. 참 그립구마잉. 근데 거시기하게 깜짝 놀라버렸다잉. 다케지로는 고마이누와 이야기가 통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오빠, 뭐라는 거야? 고마이누님이 뭐라고 그랬어? 다케지로는 얼굴 가득 웃음을 담은 채 오미오를 훌쩍 들어 올려서 목마를 태워주었다. 봐, 가까이에서 인사야. 이 고마이누는 나와 같은 고향에서 왔거든. 도도키라는 곳인데 옛날에는 채석장이 있었어. 도도키 돌이 유명하거든. 그러자 다시치도 더 가까이 왔다. 그러고는 고마이누에게 손을 데려다가 자신의 손이 더러운 것을 알아채고는 당황했는지 옷에다가 문질렀다. 그때 오미오가 말했다. 다케 오빠, 고마이누님이 나한테 옹삭실현갑이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는 뭔가 곤란하냐 하는 의미여. 고마이누는 신의 심부름꾼이여. 말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어. 하고 싶은 말도 있으면은 나한테 말해. 내가 대신 말해줄란 게. 다케지로는 오른손을 펴더니 고마이누의 늘어진 귀 부분에 갖다 대었다. 다케지로의 어깨 위에 있는 오미오는 고마이누의 정수리에 손을 대기는 미안해서 꼬리 옆에 손을 댔다. 옆에서는 다시치가 손바닥과 오른쪽 귀를 대좌에 대고 숨을 죽였다. 그때 고마이누의 소리가 또 들렸다. 너그 전방 오미야가 얼마나 곤란스런지는 나도 잘 안단께. 그것이 혈안이라는 것이지. 아무케나 해서 사라질 종자가 아닌 게로 평상 내가 나서야 쓰겄지. 고마이누의 소리였다. 오미오가 알아들은 말은 오미야뿐이었다. 다케지로는 다시 눈을 크게 뜨고서 당신은 착하고 좋은 신의 심부름꾼이로구만 하고 고마이누와 통하는 말로 바꿔서 말했다. 졸라대는 오미오에게 다케지로는 숨을 고르고 고마이누의 말을 에도 말로 바꿔서 말했다. 아가씨의 집인 오미야가 곤경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걸 혈안이라고 한다. 사람의 손으로 퇴치가 가능한 요괴가 아니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오미오는 놀라서 눈이 커졌고 다시치는 붕어처럼 입이 떡 벌어졌다. 두 사람을 개의치 않고 다케지로는 고마이누와 한바탕 대화를 나누고는 부스스한 머리를 긁었다. 다케지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오미야의 주인님이 금방 믿어주실까? 다케지로의 이야기를 들은 제니치는 흔하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도 있는 법이라며 다케지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이누가 혈안을 알고 있는 데다
그게 무섭다는 걸 알기에 퇴치를 도와주는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안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다케지로에게 지시했던 사항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누하리코 50마리를 모으는 것이었는데요. 이 이누하리코는 종이를 여러 겹 발라서 만든 개 모양의 장난감입니다. 어린아이의 액막이 선물로 주던 것인데요. 바구니를 짊어진 이누하리코를 하면 크기는 상관없었지만 단 새 것은 안 되고 돈으로 사서 모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50마리의 이누하리코를 다 모아 다시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니치는 혈안이라는 이 요괴는 다시치가 본대로 커다란 이불 같은 모양의 사람의 피가 탁해진 것처럼 아주 검붉은 색의 50개의 눈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0명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그 시체의 살과 피를 빨아들인 묘지의 흙으로 반죽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만든 요괴라고 전해져 왔고 사실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와 약정을 맺고 그것의 주인이 되면 무서우리만치 도박에 강해지고 아무리 큰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이라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빨리 쓰지 않으면 혈안이 나쁜 기운을 내뿜어서 주인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혈안이 원하는 건 사람이 도박을 시작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의 그 기운, 계속 이기려고 하는 욕심, 진 상대가 후회하는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가진 그러한 악한 마음이 혈안의 먹이가 되는 거고 도박을 하다 보면 술과 여자도 따르기 마련인데다 차츰 그곳에 빠져들어 혈안은 기뻐서 점점 더 크게 이기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혈안과의 약정이 살아있는 한 다른 사람의 손에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앙에서도 도망갈 수 있지만 사람의 수명에는 한도가 있기 마련이어서 주인의 목숨이 닿으면 그 눈동자는 다음 주인을 찾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치는 사람이 혈안을 찾는 마음이 꼭 악한 마음이라는 마음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너무 가난해서 한 푼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먹고 살 돈도 없고 병에 걸려도 약을 살 돈이 없어. 그런 상황이라면 나조차도 혈안과 약정을 맺을지도 모르지. 도박에서 반드시 이긴다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빨리 돈을 손에 쥘 수 있을 테니까. 그러자 듣기만 하던 고로베의 지배인이 다짐하듯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네, 주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실히 돈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돈이 되기도 하고 죽은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로 혈안을 만드는 사람과 혈안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도 있는 거겠죠. 근데 도박에 미친 사람보다는 오히려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혈안에 접근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자 다케지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굶어 죽을 지경이라면 저도 혈안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잘 처신하면 혼자 벌어서 마을 하나쯤은 통째로 먹여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니치와 고로베 지배인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케지로를 응시했다. 지금 오미야에 전해지는 혈안은 가족이 만든 게 아니야. 어디서 받은 건지 아니면 산 건지 아니면 속아서 떠맡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다른 곳에서 온 거야. 오미야가는 제니치가 5대째이다. 제니치가 말을 이었다. 옛날 일이라 자세한 거 나도 잘 몰라. 이 혈안은 우리 가족의 수치이기도 해서 오랫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외에는 전해지지 않았어. 일부러 애매하게 해왔는지도 모르지. 오미야가의 일대는 부지런한 상인이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다. 제니치가 계속 말을 이었다. 혈안의 주인을 자처했겠지만 굶주려서도 아니고 도박에 강해지고 싶어서도 아니었던 것 같아. 다만 영업에도
도박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필요로 했을 거야. 그러자 다케지로가 끼어들었다. 하지만요, 도박과 장사는 다른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과 상인은 근본부터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다케지로가 말을 하자 갑자기 고로베 지배인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다케지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꼴불견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제니치는 웃으면서 끄덕였다. 그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난 처음 혈안을 받은 우리 조상이 그 전에 혈안 주인에게 속아서 이것만 있으면 틀림없이 장사로 떼돈을 벌 수도 있고 액마기도 된다. 또 가게도 커진다. 이런 달콤한 말만 믿고 그 도박 눈을 억지로 떠맡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 게다가 욕심이 많았던 조상님은 더 엉뚱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게 뭐냐면 혈안과 약정을 할 때 앞으로 주인이 바뀌어도 결코 오미야에서 떠나지 말라는 내용으로 추가 약정을 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주인을 오미야의 가족으로 한정시키고 오미야 가문에서 대대로 혈안을 이어받는다는 약정이었다. 여기까지 말하고 제니치가 한숨을 쉬었다. 뭐 그만큼 장사에 성공하고 싶었던 거겠지. 혈안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코 뺏기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 결과 당시 오미야가에서는 차남이 도박꾼이 돼서 도박장을 전전하다가 술독에 빠져서 30살이 되기도 전에 죽었다고 한다. 그러자 다케지로가 아유 어리석었네요. 상대는 요괴인데 약정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거래요. 다케지로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을 했다. 그러자 고로베 지배인이 다시 그를 노려보았다. 제니치가 말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미야 일족은 대대로 혈안의 주인을 맡았어. 요컨대 일족의 한 사람이 도박꾼이 되는 셈이지. 주인이 되면 좋든 싫든 건실한 생활을 버리고 도박꾼이 되어야 돼. 그리고 목숨도 위험해지고. 만약 도망이라도 친다면 대신해서 다른 가족이 위험해지는 거야. 가계의 번성은 사실 혈안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혈안의 주인을 맡는 사람은 말하자면 오미야 가문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거지. 이 조상의 경솔한 약정의 업을 짊어지는 거야. 말 그대로 희생양 제비 뽑기야. 제니치가 14살 때 당시 혈안의 주인이 수명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혈안의 주인은 가족 중에서 가능하면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는 젊은 남자나 남자아이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주인을 뽑을 때는 분가한 가족이나 친척까지 모두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라도 결정한 이유는 굶주린 혈안이 제멋대로 사람을 골라서 빙의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니치의 아버지가 제법을 뽑게 됐고 제니치가 다음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육촌 형제에 해당하는 마사키치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사키치라는 사람은 당시 26쯤 되었는데 방탕아로 몇 년 전에 부모에게 의절당해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제니치의 사정을 듣고 어차피 자신은 방탕한 사람이고 도박의 맛도 잘 안다며 도박장에서 자신을 이길 상대가 없는 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다면서 자신이 혈안의 주인을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방탕함에 진저리 치던 부모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혈안을 맡겠다는 마사키치의 의지가 강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니치의 아버지는 마사키치가 혈안과 약정을 맺는 자리가 끝나고 다다미에 이마를 대고 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사키치는 어린 제니치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요괴 따위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다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 제니치는 그의 말에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만약 마사키치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비뽑기 없이 다음 주인이 되겠다고 말했고 그 말을
혈안이 기억하고 지금 여기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니치가 말했다. 난 마사키치 형과 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왔어. 때로는 여기 고로베 씨가 수고해 주시기도 했지. 형이 어디서 지내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상황을 파악해 놓으려고 노력했던 거야. 형이 우리에게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말이야. 지난 몇 년 동안 마사키치는 만넨초의 우라나가야에서 살았다. 도박에는 강했지만 몸은 완전히 망가져서 이번 여름이 지나고부터는 거의 몸져 누워 지냈다. 제니치가 계속 말을 했다. 형은 자신을 마지막으로 오미야 가문과 혈안과의 끈질긴 약속을 결단 내려고 했어. 어제 형을 찾아가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마사키치 형은 갑자기 관리인에게 부탁해서 우라나가야에서 나가 낡은 고기잡이 배를 샀다고 해. 가까운 수로 끝에 배를 띄워두고 그 안에서 생활했다고 하더군. 형은 그 배와 함께 불에 타 죽은 거야. 배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혈안도 함께 태워 죽이려고 했던 거지. 사실 형은 혈안의 주인이 됐을 때부터 그럴 생각이었을 거야. 나한테 살짝 그렇게 말했었거든. 의절당한 사람이 부모에게 행하는 최소한의 효도고 일가에 대한 효행이다 라고 말했었어. 틀림없이 아버지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거야. 제니치의 눈동자에 그리움에 담긴 부드러움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 그렇지만 상대는 요괴였어. 혈안이 한 수 위였던 거지. 불타오르는 배에서 혈안은 가볍게 날아갔어. 그리고 구름원초로 온 거야. 다음 약정의 주인인 나에게로 말이야. 형의 시체는 수처럼 새카맣게 탔어. 죽기 전부터 피골이 상접했지만 살아있을 때 마사키치 형은 이렇게 말했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아온 방탕아에게는 혈안과의 동거 생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화려하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혈안의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결국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할 요괴였다. 요괴도 원하는 만큼 사람의 기운을 먹고 만족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야. 제니치가 우는 듯도 하고 웃는 듯도 한 표정을 지었다. 제니치가 3번 창고가 있는 쪽으로 눈길을 주면서 의연하게 말했다. 한때는 말이야, 나도 혈안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어릴 때 이야기지만 내가 마사키치 형에 이어서 다음 주인이 되겠다고 직접 말을 했었으니까. 친척들 앞에서 제니치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부인과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며 서두르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관습대로 제비 뽑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제니치가 맡아주면 좋지 뭐 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니치가 모두 진심은 똑같겠지.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만은 피하게 하려고 필사적일 거야. 그 소동을 보고 있자면 비참하고 괴롭다. 그러자 다케지로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이 떠맡으시면은 마사키치 씨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케지로를 바라보는 제니치의 시선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제니치는 아이처럼 순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다케지로 군이 말한 대로야. 마사키치 형의 뜻을 따르려면 요괴가 말하는 대로 주인을 이어받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돼. 여기서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로서 끝난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으니까. 이대로 가다가 다음은 고이치로 차례일지도 몰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여기서 고리를 끊어내자고. 딱 질색이야. 그러자
다케지로가 맞습니다. 꼭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케지로가 위세 좋게 말했지만 고로베가 노려보자 허둥지둥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리고 말했다. 고로베가 어, 어쨌든 저 바구니를 짊어진 아누하리코를 50마리 빨리 모아야 됩니다. 자, 어서 모아옵시다. 먼저 오미야가의 일가를 샅샅이 뒤져서 18마리를 모아왔습니다. 다음에 돌아볼 곳은 이웃과 거래처인데 자초지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얻어야 하기에 왜 이누하리코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인님이 이누아리코를 많이 모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꿈을 꾸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우리 집 것을 가져가도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미야가가 너무 자기들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나도 이누아리코를 모아야겠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꿈을 꾼 사람은 오미야가가 주인이니 효과는 그에게만 있다고 설명하면 기분 나빠하며 이누아리코를 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누아리코는 돈으로 사면 안 된다는 조건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미야가에서는 간장 이외에도 식초와 등유를 판매했는데 그것을 한 흡씩 조막병에 넣은 다음 이누하리코를 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병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또한 반응도 참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50마리의 이누아리코를 모으다 보니 오미야가에 대한 세간의 다양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미야가를 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꼼꼼히 파고들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마코야에서도 사정을 들은 대장이 직접 찾아와서 화발꾼들을 동원해 그곳에 있는 이누아리코를 모아오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다케지로도 여기저기서 잡일을 해주고 이누아리코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50마리의 이누아리코를 모아왔습니다. 제니치가 말했다. 내일이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으라고 했다. 우리 일가에서는 남자 25명, 그리고 여자 25명을 모아서 남자는 주판을, 그리고 여자는 쌀을 넣은 막자 사발이나 사발을 가지고 창고에서 가까운 방에 모이는 거야. 그리고 미닫이도 덧문도 모두 꼭꼭 닫아 걸고 절대로 밖을 내다 보아서는 안 돼. 진사이는 문과 본전 사이에 화토불 2개를 피웠다. 야마토야의 대장이 그쪽은 야마토야에서 맡겠다며 자기가 감시하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돌아갔다. 제니치가 말했다. 밤에 종이 9번 울리면 내가 3번 창고에 자물쇠를 열 거야. 다들 알아들었지? 자물쇠만 열고 문은 그대로 두고 제니치는 방으로 달려들어와 남자들과 함께 주판을 흔든다. 그리고 멍멍 울음소리가 들리면 남자들은 주판을 흔들고 여자들은 그릇 안에 쌀을 씻는다. 그때 제니치 아내 가나에가 쌀을 물로 씻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괜찮아. 중요한 건 주판을 흔드는 소리와 쌀 씻는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야. 혈안은 그 소리를 싫어해. 주판을 흔드는 소리, 쌀 씻는 소리. 알았지? 그러니까 한 마음을 다해서 흔들고 또 씻는 소리를 내는 거야. 잡념을 가져서는 안 돼. 마음을 비우고 그저 소리를 내면 돼. 또 중요한 거, 피곤해도 쉬면 안 돼. 이건 요괴와의 싸움이야. 혈안과의 승부라고. 이기고 싶으면 손을 쥐면 안 돼. 그리고 이누아리코가 있는 방 있지? 거기는 덧문과 미닫이 문을 열어놓아야 돼. 그리고 자정이 되기 전에 등에 있는 바구니를 뒤집어 놓아야 된다. 보통 이누아리코의 등의 바구니는 뒤집어져 있다. 이것을 위로 향하게 해놓으라는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한 번의 짖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문을 열어두는 거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때 고마이누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지하게 시겁하겠지만은 근다고 놀래들 말더라고. 놀라겠지만 무서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결전의 밤, 멍멍하고 개 짖는 소리가 2번 났고 25개의 주판이 차르륵 차르륵 울렸습니다. 25개의 절구와 사발 안의 쌀도 사락사락 울렸습니다. 오미오와 다키지로가 있는 곳까지는 여러 개의 미닫이문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달그락달그락 덜컹덜컹 흔들리는 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화를 견뎌내는 듯한 으르렁대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한바탕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더니 슥슥 하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다케지로와 오미오가 나가 3번 창고의 양쪽으로 열린 문으로 이누 하리오쿠들이 차례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줄로 나와서 마당을 지나 뒤쪽 쪽문을 향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오미오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 2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반달빛을 받고 있는 이누하리코 등에 있는 바구니에는 하얗고 동그란 것이 하나씩 들어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흩어진 혈안이었습니다. 마지막 이누하리코가 뒤쪽 문을 뛰어넘자 3번 창고에 화톡불이 쓱 하고 꺼졌고 바람이 한바탕 주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반달이 맑게 빛나며 열어놓은 창고와 오미야의 사람들을 비추었다. 느닷없이 제니치가 무릎부터 맥없이 쓰러졌다. 아, 배고프다. 정말 배고파 미치겠네.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주저앉았다. 모두들 배가 몹시 고팠다. 오미오는 마음속으로 고마이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자 걱정 말더라고잉.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말이다. 투구아치만공 신사에서 감시하던 야마토야 대장은 오미야에서 나온 이누하리코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바구니 속 누나를 짊어진 채 호를 그리며 가볍게 날아와서 화톳불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때마다 화톳불이 확 하고 타올라서 좁은 경내가 대낮처럼 밝아졌다고 한다. 그 빛이 본전의 문을 넘어 안까지 비쳐서 대장은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 희미하게 빛나는 투구 몇 개를. 드디어 혈안은 사라졌다. 오미야는 혈안과의 약정에서 풀려나고 재난은 사라졌다. 50명의 남녀는 약 3시간 동안 주판을 흔들고 쌀을 씻었다. 덕분에 남자들은 그 후 며칠이나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 고로베 지배인은 허리까지 아파서 누워 있어야만 했다. 여자들은 손톱이 갈라지고 손가락 끝에 손 거스러미가 생겼다. 여자들이 씻었던 쌀은 대부분 희미하게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미야의 여주인인 가나에와 오키는 그 손을 마주잡고 엉엉 울었다. 그 손가락 상처가 아물자 전보다 훨씬 큰 소리로 이제는 웃게 되었다. 오미야에서는 투구아치만공 신사의 본전을 다시 짓자고 촌장에게 청원했다. 야마토야에서도 돕겠다고 했다. 제니치가 다케지로에게 제안했다. 이봐, 다케지로. 이것도 인연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나? 그러자 다케지로가 야마토야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대장은 찬성을 했는데 결국 다케지로는 거절했다. 저는요, 잡일꾼으로 일하는 게 더 편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제니치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가선 안 돼. 응? 가정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할게요. 단지 저는 어떤 일을 생업으로 하든지 도박꾼은 절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다케지로가 웃으면서 말했다.
오미오는 다케지로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 다시치와 또 오빠들과 함께 만 이틀 동안 고마이누를 반짝반짝하게 닦았다. 닦고 보니까 다케지로가 말한 대로 도도키 돌은 아름다운 청회색이었다. 너무 오래되어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지는 않았지만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오미오는 투구아치만궁을 지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덜은 인자도 겁나 좋게 지나고 있어라오.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네. 이 고마이누하고 다케지로가 같은 고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케지로가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제 고향이 어딘지 어디에 살았는지를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예, 실제로 다케지로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쫓기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말을 못했군요. 네, 그래서 다케지로가 자기의 출신을 숨기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이제 네, 그때 그 지역에가 있었던 그 돌이 바로 네, 그 고마이누. 고마이노가 예, 만들어진 그 돌이었다고 해요. 예, 그 지역의 돌을 도도키 돌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처음에 이 고마이누 소리가 나올 때는 이게 뭐지? 고마이누가 뭐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이제 뭐 석상 같은 거였던 그쵸, 모양이죠. 그쵸. 예. 근데 네네. 거기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상하게 여겼던 거고, 오미오는 이게 다케지로 오빠랑 그 같은 그 사투리를 쓰니까, 예, 그 네. 오빠가 오빠가 처음에 있는 걸로 오해를 했죠. 놀렸는 걸로 생각을 네네. 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 번역할 때 요 사투리로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사투리를 제대로 소화를 못 해가지고 아니요. 좀 죄송한 괜찮습니다. 마음이 있네요.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고, 이게 그 50이 바로 그 혈안, 그 눈동자 숫자를 말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왜 도박론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지가 나중에 알겠죠. 나오는 거죠. 네. 네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도박이 잘 되는데, 도박을 해서 번 돈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그쵸. 어, 사람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랬던 거죠. 네, 네, 그쵸. 제니치나 다케지루가 말한 것처럼 이걸로 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맞아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면 결국은 음, 도박에 빠지는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니치가 앞부분에 네, 이것의 주인은 나야라고 얘기를 할 때,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 혈안의 주인이 자기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희생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마사키치, 네, 그 형하고 어렸을 때 얘기했던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그쵸. 생각을 했던 거로군요. 네, 원래는 제니치가 됐어야 할 일을 맞아요. 마사키치 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대신해 나섰기 준 때문에, 거죠. 네. 네네. 그랬고, 이게 보니까 간장상회네요. 간장상회. 네, 큰 상해의 예. 주인이었던 거죠. 뭐 혈안 때문인지 뭐 장사는 아주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근데 여기서 예. 제니치는 말하죠. 그 혈안과 상관없이 사업은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말이죠. 중간에 나오지만, 예. 네, 그게 아마도 그 마사키치 형이 네. 희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앞부분에 좀 관심이 가졌던 게 요즘 다른 얘기긴 한데, 하루에 한 번은 우리 직원들 얼굴 한번 좀 보자. 네, 해가지고 아침 식사가 관례가 돼 있고, 그래서 다 함께 그날 장사 순서도 정하고, 할 일도 의논하고, 또 누가 밥을 적게 먹고, 또 아픈 사람은 없는지, 또 사이는 어떤지, 요런 걸 다 봤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제니치의 성격을 묘사하는 부분이지 맞아요. 않았나 네.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나중에 보면 제니치가 다키지로에게 네. 같이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키지로가 솔직히 동네에서는 사람들한테 큰 인심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잡일꾼으로 그냥 너무 일을 잘 못하니까 여기저기 아, 이렇게 그냥 잡일만 하던 아이였기 어, 때문에 예. 사람들이 쓰는 거를 꺼려했던 아이인데 그렇군요. 제니치는 다케지로의 성품을 믿고 같이 예. 일하자고 어떤 뭐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성품이 좋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주인. 예, 야마토야. 예. 그 그 제니치. 예. 다케이지로의 주인은 야마토야라는 그 배달업을 하는 네네. 가문이고요. 네네. 이 제니치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다케지로는 근데 그 오미오하고 다시치하고 잘 놀아줬잖아요. 7살짜리들하고. 네네네네. 또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거죠. 나쁜 사람은 그쵸. 아닌 것 네. 같고. 근데 보니까 원래는 파발꾼? 네, 이게 그쵸. 에도 시대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중간에 배달업이라고 이렇게 쉽게 그게 설명은 그거죠. 예, 네네 맞아요. 해드렸지만 옛날엔 예, 파발꾼이라 그랬죠. 소식들 전하기도 하고 물건을 배달하기도 하고 예. 했던 가문이어서 네. 에도 시대가 1600년대부터 1868년까지를 말하는 건데 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파발꾼이라는 직업이 그쵸. 있었던 모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래 달리면 숨이 금방 차서 파발꾼으로 일하기 어려웠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 써먹고 예,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결국은 그냥 예, 국내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잡일꾼으로 일하게 예. 된 거죠. 아니 네. 근데 누구나 오래 달리면 숨이 금방 차죠. 근데 워낙 빨리 달리니까 잘 그걸 할 수 예,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일본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네, 얘기했던 그쵸. 고마이누가 신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네, 것도 있고요. 네. 워낙 일본이 이제 신사도 많고 예, 네, 하는 또 신들도 많아서 예, 그중에 이 동네를 이제 돌봐준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신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게 혈안을 이제 사람의 손으로 퇴치가 가능한 일종의 요괴다라고 그런 것도 나오고요. 이누하리코를 모으잖아요. 이게 네, 또 장난감인데 어린아이의 액막이 선물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접한 네, 적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게 듣고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색깔이 좀 많이 있는 뭐 글이기도 하죠. 당연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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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한 네, 겁니다. 미야비 미유키 작가가 예, 사회적으로 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이야기 구성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케지로의 등장이 아마도 이 미야비 미유키 작가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사회파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또 음, 그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이 자칭 장녀라고 말을 그쵸. 하고 있는 네, 것이 네, 이런 사회파 의미가 좀 있는 것 추리 같고요. 소설의 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네, 네. 인간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재밌는 작품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북텔러 김작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